나이 들면 저절로 알게 된다. 정과 의리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한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20년 지기 친구들을 전부 손절한 후 처음에는 친구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웬걸.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편하고 행복했다. 억지로 비위 맞추면서 취미도 상황도 다른 친구들과 지내면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는다. 주변에 사람을 많이 깔아 놓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사실이다. 정말이지 살아갈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일부러 멀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혼자가 편하고 좋아진다. 솔직히 나도 젊었을 땐 밖으로 나다니느라 과로사할 뻔했다. 근데 모임이나 봉사를 다 정리하고 내 시간이 많아지니 도리어 에너지가 생겼다. 가는 친구 잡지 말고 오는 친구 막지 않는 게 좋다.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은 끊임없이 변한다. 나이 50이 넘으면 젊을 땐 평생 갈 것 같았던 친구들도 불편해진다. 어차피 요즘 세상엔 놀거리도 많다. 유튜브 보고 TV 보고 밖에 나가 2시간 걷다 보면 시간도 잘 간다. 친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논다. 아무리 편한 부모 자식 관계도 성인이 되면 가끔씩 한 번만 보는 게 좋듯이 인생은 독고다이다. 친구며 직장 동료며 다 남이다. 그러니 만났을 때 마음만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친구라면 정리하는 게 좋다. 친구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만남 자체가 시간이 아까운 일이 된다. 인생은 언제나 혼자다. 혼자 왔다 혼자 간다. 혼자 즐기는 것이 삶의 가치를 높인다. 혼자됨이 곧 즐거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들면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70살이 넘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된다고 한다.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해도 인간이라면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신체 능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의 무기력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책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을 통해 노년에 어떻게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원인 모를 두통이 심해지거나 여기저기가 다 아프고 피곤해지지 않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지경이 되며 무기력증이 몰려오지 않는가? 어떤 이유에서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알레르기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노화를 촉진하고 성기능을 저하시키며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심지어 건망증을 심화시켜 경도인 지장의 수준에 접어들게 하는 수도 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화가 되면 몸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가게 되면서 당뇨병, 고혈압뿐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음의 문제도 심각해지긴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증상과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빠지게 일쑤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전두엽 기능을 약화하고 충동 조절을 잘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에 휘둘리도록 조종한다. 실제로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아 분노 조절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무기력감 역시 이렇게 잘 통제되지 않아 힘든 감정 상태 중 하나다. 하지만 무기력은 당신 탓이 아닐 수도 있다. 끊임없이 늘어지고 아무런 의욕도 솟질 않는다. 그리고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먼저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떠올린다. 나의 의지력이나 습관, 마음과는 무관하게 신체적인 이유로 무기력이 나를 방문한 것이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건 용기다. 그런데 용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체력이다.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마음까지 약해져
용기가 솟아날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린다. 체력은 마음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흔히 체력을 측정할 때는 손의 힘인 악력을 살피곤 하는데 고려대 연구팀에서 3,169명의 국가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악력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악력 정도에 따라 참가자를 4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악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놀랍지 않은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체력을 챙겨야 할까? 바쁜 일상과 짧은 수면, 음주 등으로 인해 떨어진 이 저질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정해야 한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가격 혜택도 있으니 장기 등록을 하고 꾸준히 다니면 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실내를 찾아가 운동하는 게 맞지 않거나 여건상 어려운 사람은 저녁 식사 이후 동네를 1시간 정도 산책하듯이 가볍게 걷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등산이, 누군가는 수영이 좋다고 말한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즐기는 이들도 많다. 운동도 유행을 타는 법이라 방송에서 어떤 운동이 좋다고 소개되면 한동안 그 운동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나 이런 것에 혹해선 절대 안 된다. 남들이 뭘 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보며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야만 오래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생활 속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정말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거나 운동을 끔찍이 싫어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며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앉지 말고 서서 가기, 마트에서 카트 말고 장바구니 이용하기,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스트레칭 자주 하기. 잊지 말자. 체력은 국력이자 학습 능력이자 뇌 건강의 기본이라는 것을. 나이 50이 넘어 60이 되면 만성 신체 질환도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어릴 때는 나이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는 어른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나와 달라 보이지 않은데 뭐가 그리 힘들다는 건지. 그러나 한 해, 두 해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입에서 그 말들이 점점 자주 나오고 있다. 사용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충전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피로 회복 시간도 점점 길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크게 아프고 난 다음이나 노령기에 접어들수록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해치웠던 일을 겨우 해내거나 쉽게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단순히 체력 문제라면 앞서 이야기한 지침대로 혼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질환이 있을 때다.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다는 분들의 몸을 검사해보면 암, 갑상선 저하증, 당뇨병 등의 병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기력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을 몇 가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당뇨 피로 증후군이다. 당뇨 및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피로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피로 증상은 제1형, 제2형 당뇨 환자에게서 흔하게 보고된다. 당뇨 환자의 피로 증상은 체내 염증 수준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인슐린 치료나 체질량 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반면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거나 높다고 해서 반드시 피로가 더 심한 것은 아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의 피로 혹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통칭하여 당뇨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는 당뇨 자체로 인해 오롯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생활 습관, 영양 섭취, 심리적인 상태, 혈당 조절 수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뇨 피로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생활 변화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뇨가 발생하는 사람은 나 말고도 많으며 약을 먹는다고 해서 꼭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마음 말이다. 그렇게 노력할 때 심리적인 불편감뿐 아니라 피로 등 신경성 신체 증상도 많이 호전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뇨병 환자들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에는 당뇨 자체보다 생활 습관, 영양 섭취, 심리 상태, 혈당 조절 수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관리하려면 당뇨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당뇨 식단을 유지하면서 운동 스케줄, 수면 습관을 지키는 등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는 뇌하수체가 관할한다. 뇌하수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여 갑상선의 기능을 조절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질환 단계에 접어들어 갑상선 항진증까지 가게 된다. 갑상선 항진증 단계가 되면 먹은 음식이 빨리 타버린다. 열이 잘 나서 땀도 많이 나고 체중이 빠지기도 한다.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또한 자율신경이 흥분해서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위장의 운동 속도도 빨라져서 대변이 자주 마렵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신경도 예민해져 짜증이 늘어나고 몸이 떨리기도 한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찾아온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갑상선 항진증 환자와 반대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고 얼굴과 몸이 자주 붓는다. 대사가 느려지다 보니 체중이 증가하기도 한다. 또 자율신경이 둔해지는데 맥박이 느려지고 위장 운동도 느려져 변비가 잘 생긴다. 생각 속도나 정신 활동도 느려져서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 아둔해진다. 이때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되어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다. 피로가 가시지 않아 힘든데 이와 같은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호르몬 검사와 갑상선 검사를 함께 받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하 소견이 발견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수긍해야 한다. 근데 나이 들어 혼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럴 땐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물론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야 한다거나 별다른 준비를 할 필요도 없이 종이와 펜, 마음가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나마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미션 아닐까 싶다. 이렇게 쉬운 미션을 가지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보기에 첫 단추를 끼워보자.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한 일종의 연습이라 생각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단 나뿐만은 아닌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새해가 되면 꼭 예쁜 다이어리를 사는 이들이 많다. 마음속에 흘러다니는 글을 남기거나 매일 계획을 세우고 일기를 쓰려고 다이어리를 사는 것인데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것에 실패하거나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요즘은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 앱으로 다이어리를 대신하는 이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이를 더 꾸준히 쓰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럼에도 왜 자꾸 일기를 쓰려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외에 일기 쓰기는 또 무엇에 좋을까? 먼저 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낸 것인지 당최 정리가 안 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루의 일을 차곡차곡 기록하다 보면 후회되는 일, 잘한 일도 보이게 마련이다. 이를 통해 둘째,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니고서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리뷰하고 평판을 관리해 줄 사람을 따로 두기란 거의 불가능한 법이다.
그러나 일기를 쓰게 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되어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소설 빨강머리 앤의 주인공 앤도 일기를 쓰며 서운한 감정을 다스리고 내일의 삶을 위한 새로운 용기를 내곤 했다. 그러다 보면 셋째 그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나의 인생 기록이 만들어진다. 그 기록을 몇 년 후 다시 읽어보다가 문득 수년이 지나도 별로 자라지 않은 내 생각의 키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기도 한다. 또 혹시 아는가? 나이 들고 나서 이 기록들을 가지고 나만의 멋진 자서전을 쓸 수 있을지.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글을 썼고 26살부터 죽을 때까지 일기를 썼다고 한다. 그 일기를 정리한 책을 보면 본인이 하루 중 만난 사람, 대화한 내용, 자신이 꾼 꿈 등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담겨 있다. 삶에 대한 불안과 글쓰기를 하며 느끼는 초조함도 많이 엿보인다. 아마도 그는 그런 힘든 감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록하는 힘을 토대로 변신 같은 훌륭한 작품을 여럿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글을 쓰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고 해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긴장 상태에서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일이 끝난 이후에도 쉽게 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쉬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종일 고되게 일하다 밤늦게 퇴근한 날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어도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아서 하염없이 TV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든 경험 말이다. 이렇게 잠들고 나서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세수를 하면서도 눈을 뜰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고단한 현대인의 삶에 대해 염려한 벤슨 박사는 제대로 된 마음과 몸의 이완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용한 곳을 찾을 것, 마음을 의지할 무언가를 찾을 것, 수동적인 태도로 그저 흘러가게 둘 것, 몸을 편안한 자세로 둘 것. 즉, 제대로 쉬려면 몸과 마음이 같이 쉬면서 긴장을 풀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에 걸맞게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쉬게 놔두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까운 거리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쉼의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숲을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을 산책하는 것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고 2116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3회 40분간 걷게 하고 12주 후 비교해봤더니 산책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산책한 그룹이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낮아졌다는 이중맹검 연구도 보고되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6주간 주 1회씩 숲길을 산책하게 했더니 건강 증진 활동과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는 증가하면서 우울증 정도는 감소했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 단순히 점심시간에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긴장 이완을 일으키는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할 뿐 아니라 우울 증상도 완화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이제 효과를 알았으니 식사하고 나서 바로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지 말고 30분 정도 근처 산책길을 걸어보자. 이런저런 생각은 그저 흘러가게 두자. 사고 전환이 일어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운동 중간에는 어떻게 쉬는 게 좋을까? 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은 노인을 대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도록 한 다음 그냥 안정을 취한 그룹과 가볍게 걸은 그룹, 스트레칭하면서 쉰 그룹을 나누어 휴식 방법에 따른 신경 영양성 인자 및 각종 호르몬 변화를 측정해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인의 신경 영양성 인자와 에스트로겐, 멜라토닌 등 노화 관련 호르몬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보다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농사처럼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도 그냥 앉거나 누워서 쉬기만 하는 것보다는 쉬는 것과 체조를 함께하는 방법이 훨씬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 결과적으로 쉴 때도 그냥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흥분하고 긴장된 몸 근육을 식혀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적절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뇌 기능에 좋음으로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 격렬한 운동이나 작업을 한 이후에는 그냥 쉬는 것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병행하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나이 들면 저절로 알게 된다. 정과 의리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한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20년 지기 친구들을 전부 손절한 후 처음에는 친구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웬걸.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편하고 행복했다. 억지로 비위 맞추면서 취미도 상황도 다른 친구들과 지내면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는다. 주변에 사람을 많이 깔아 놓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사실이다. 정말이지 살아갈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일부러 멀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혼자가 편하고 좋아진다. 솔직히 나도 젊었을 땐 밖으로 나다니느라 과로사 할 뻔했다. 근데 모임이나 봉사를 다 정리하고 내 시간이 많아지니 도리어 에너지가 생겼다. 가는 친구 잡지 말고 오는 친구 막지 않는 게 좋다.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은 끊임없이 변한다. 나이 50이 넘으면 젊을 땐 평생 갈 것 같았던 친구들도 불편해진다. 어차피 요즘 세상엔 놀거리도 많다. 유튜브 보고 TV 보고 밖에 나가 2시간 걷다 보면 시간도 잘 간다. 친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논다. 아무리 편한 부모 자식 관계도 성인이 되면 가끔씩 한 번만 보는 게 좋듯이 인생은 독고다이다. 친구며 직장 동료며 다 남이다. 그러니 만났을 때 마음만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친구라면 정리하는 게 좋다. 친구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만남 자체가 시간이 아까운 일이 된다. 인생은 언제나 혼자다. 혼자 왔다 혼자 간다. 혼자 즐기는 것이 삶의 가치를 높인다. 혼자됨이 곧 즐거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들면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70살이 넘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된다고 한다.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해도 인간이라면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신체 능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의 무기력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책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을 통해 노년에 어떻게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원인 모를 두통이 심해지거나 여기저기가 다 아프고 피곤해지지 않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지경이 되며 무기력증이 몰려오지 않는가? 어떤 이유에서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알레르기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노화를 촉진하고 성기능을 저하시키며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심지어 건망증을 심화시켜 경도인지장의 수준에 접어들게 하는 수도 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화가 되면 몸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가게 되면서 당뇨병, 고혈압뿐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음의 문제도 심각해지긴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증상과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빠지게 일수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전두엽 기능을 약화하고 충동 조절을 잘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에 휘둘리도록 조종한다. 실제로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아 분노 조절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무기력감 역시 이렇게 잘 통제되지 않아 힘든 감정 상태 중 하나다. 하지만 무기력은 당신 탓이 아닐 수도 있다. 끊임없이 늘어지고 아무런 의욕도 솟질 않는다. 그리고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먼저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떠올린다. 나의 의지력이나 습관, 마음과는 무관하게 신체적인 이유로 무기력이 나를 방문한 것이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건 용기다. 그런데 용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체력이다.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마음까지 약해져 용기가 솟아날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린다. 체력은 마음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흔히 체력을 측정할 때는 손의 힘인 악력을 살피곤 하는데 고려대 연구팀에서 3,169명의 국가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악력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악력 정도에 따라 참가자를 4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악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놀랍지 않은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체력을 챙겨야 할까? 바쁜 일상과 짧은 수면, 음주 등으로 인해 떨어진 이 저질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정해야 한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가격 혜택도 있으니 장기 등록을 하고 꾸준히 다니면 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실내를 찾아가 운동하는 게 맞지 않거나 여건상 어려운 사람은 저녁 식사 이후 동네를 1시간 정도 산책하듯이 가볍게 걷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등산이, 누군가는 수영이 좋다고 말한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즐기는 이들도 많다. 운동도 유행을 타는 법이라 방송에서 어떤 운동이 좋다고 소개되면 한동안 그 운동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나 이런 것에 혹해선 절대 안 된다. 남들이 뭘 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보며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야만 오래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생활 속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정말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거나 운동을 끔찍이 싫어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며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앉지 말고 서서 가기, 마트에서 카트 말고 장바구니 이용하기,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스트레칭 자주 하기. 잊지 말자. 체력은 국력이자 학습 능력이자 뇌 건강의 기본이라는 것을. 나이 50이 넘어 60이 되면 만성 신체 질환도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어릴 때는 나이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는 어른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나와 달라 보이지 않은데 뭐가 그리 힘들다는 건지. 그러나 한 해, 두 해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입에서 그 말들이 점점 자주 나오고 있다. 사용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충전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피로 회복 시간도 점점 길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크게 아프고 난 다음이나 노령기에 접어들수록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해치웠던 일을 겨우 해내거나 쉽게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단순히 체력 문제라면 앞서 이야기한 지침대로 혼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질환이 있을 때다.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다는 분들의 몸을 검사해보면 암, 갑상선 저하증, 당뇨병 등의 병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기력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을 몇 가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당뇨 피로 증후군이다. 당뇨 및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피로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피로 증상은 제1형 당뇨 환자에게서 흔하게 보고된다.
당뇨 환자의 피로 증상은 체내 염증 수준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인슐린 치료나 체질량 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반면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거나 높다고 해서 반드시 피로가 더 심한 것은 아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의 피로 혹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통칭하여 당뇨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는 당뇨 자체로 인해 오롯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생활습관, 영양 섭취, 심리적인 상태, 혈당 조절 수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뇨 피로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생활 변화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뇨가 발생하는 사람은 나 말고도 많으며 약을 먹는다고 해서 꼭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마음말이다. 그렇게 노력할 때 심리적인 불편감뿐 아니라 피로 등 신경성 신체 증상도 많이 호전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뇨병 환자들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에는 당뇨 자체보다 생활습관, 영양 섭취, 심리 상태, 혈당 조절 수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관리하려면 당뇨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당뇨 식단을 유지하면서 운동 스케줄, 수면 습관을 지키는 등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는 뇌하수체가 관할한다. 뇌하수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여 갑상선의 기능을 조절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질환 단계에 접어들어 갑상선 항진증까지 가게 된다. 갑상선 항진증 단계가 되면 먹은 음식이 빨리 타버린다. 열이 잘 나서 땀도 많이 나고 체중이 빠지기도 한다.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또한 자율신경이 흥분해서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위장의 운동 속도도 빨라져서 대변이 자주 마렵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신경도 예민해져 짜증이 늘어나고 몸이 떨리기도 한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찾아온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갑상선 항진증 환자와 반대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고 얼굴과 몸이 자주 붓는다. 대사가 느려지다 보니 체중이 증가하기도 한다. 또 자율신경이 둔해지는데 맥박이 느려지고 위장 운동도 느려져 변비가 잘 생긴다. 생각 속도나 정신 활동도 느려져서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 아둔해진다. 이때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되어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다. 피로가 가시지 않아 힘든데 이와 같은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호르몬 검사와 갑상선 검사를 함께 받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하소견이 발견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수긍해야 한다. 근데 나이 들어 혼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럴 땐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물론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야 한다거나 별다른 준비를 할 필요도 없이 종이와 펜, 마음가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나마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미션 아닐까 싶다. 이렇게 쉬운 미션을 가지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보기에 첫 단추를 끼워보자.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한 일종의 연습이라 생각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단 나뿐만은 아닌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새해가 되면 꼭 예쁜 다이어리를 사는 이들이 많다. 마음속에 흘러다니는 글을 남기거나 매일 계획을 세우고 일기를 쓰려고 다이어리를 사는 것인데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것에 실패하거나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요즘은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 앱으로 다이어리를 대신하는 이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일을 더 꾸준히 쓰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럼에도 왜 자꾸 일기를 쓰려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외에 일기 쓰기는 또 무엇에 좋을까? 먼저 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낸 것인지 당최 정리가 안 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루의 일을 차곡차곡 기록하다 보면 후회되는 일, 잘한 일도 보이게 마련이다. 이를 통해 둘째,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니고서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리뷰하고 평판을 관리해 줄 사람을 따로 두기란 거의 불가능한 법이다. 그러나 일기를 쓰게 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되어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소설 빨강머리 앤의 주인공 앤도 일기를 쓰며 서운한 감정을 다스리고 내일의 삶을 위한 새로운 용기를 내곤 했다. 그러다 보면 셋째, 그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나의 인생 기록이 만들어진다. 그 기록을 몇 년 후 다시 읽어보다가 문득 수년이 지나도 별로 자라지 않은 내 생각의 키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기도 한다. 또 혹시 아는가? 나이 들고 나서 이 기록들을 가지고 나만의 멋진 자서전을 쓸 수 있을지.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글을 썼고 26살부터 죽을 때까지 일기를 썼다고 한다. 그 일기를 정리한 책을 보면 본인이 하루 중 만난 사람, 대화한 내용, 자신이 꾼 꿈 등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담겨 있다. 삶에 대한 불안과 글쓰기를 하며 느끼는 초조함도 많이 엿보인다. 아마도 그는 그런 힘든 감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록하는 힘을 토대로 변신 같은 훌륭한 작품을 여럿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글을 쓰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고 해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긴장 상태에서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일이 끝난 이후에도 쉽게 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쉬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종일 고되게 일하다 밤늦게 퇴근한 날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어도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아서 하염없이 TV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든 경험 말이다. 이렇게 잠들고 나서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세수를 하면서도 눈을 뜰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고단한 현대인의 삶에 대해 염려한 벤슨 박사는 제대로 된 마음과 몸의 이완을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용한 곳을 찾을 것, 마음을 의지할 무언가를 찾을 것, 수동적인 태도로 그저 흘러가게 둘 것, 몸을 편안한 자세로 둘 것. 즉, 제대로 쉬려면 몸과 마음이 같이 쉬면서 긴장을 풀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에 걸맞게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쉬게 놔두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까운 거리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쉼의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숲을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을 산책하는 것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고 2116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3회 40분간 걷게 하고 12주 후 비교해봤더니 산책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산책한 그룹이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낮아졌다는 이중맹검 연구도 보고되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6주간 주 1회씩 숲길을 산책하게 했더니 건강 증진 활동과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는 증가하면서 우울증 정도는 감소했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 단순히 점심시간에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긴장 이완을 일으키는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할 뿐 아니라 우울 증상도 완화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이제 효과를 알았으니 식사하고 나서 바로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지 말고 30분 정도 근처 산책길을 걸어보자. 이런저런 생각은 그저 흘러가게 두자. 사고 전환이 일어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운동 중간에는 어떻게 쉬는 게 좋을까? 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은 노인을 대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도록 한 다음 그냥 안정을 취한 그룹과 가볍게 걸은 그룹, 스트레칭하면서 쉰 그룹을 나누어 휴식 방법에 따른 신경 영양성 인자 및 각종 호르몬 변화를 측정해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인의 신경 영양성 인자와 에스트로겐, 멜라토닌 등 노화 관련 호르몬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보다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농사처럼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도 그냥 앉거나 누워서 쉬기만 하는 것보다는 쉬는 것과 체조를 함께하는 방법이 훨씬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 결과적으로 쉴 때도 그냥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흥분하고 긴장된 몸 근육을 식혀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적절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뇌 기능에 좋음으로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 격렬한 운동이나 작업을 한 이후에는 그냥 쉬는 것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병행하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